전쟁이 나야 돈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피난길에 올랐고 도시 곳곳은 포화로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같은 군수 기업들의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려온 기회를 만난 듯 그들의 시세 그래프는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몇 주 사이에 매출 전망치는 기존 대비 수십억 달러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실전에서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띈 무기 중 하나는 미국산 FIM-92 스팅어 미사일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무기였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줄줄이 불타오르는 영상이 SNS와 뉴스에 실시간으로 퍼지자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제품명까지 언급하며 성능 입증이라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만든 회사가 바로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실제 성과가 입증될수록 전 세계 군사 수요국들은 우리도 같은 무기 갖고 싶다는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만들어낸 실전 시연회입니다. 2022년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470억 달러. 언뜻 보면 돈을 뿌린 셈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 군수 기업들은 더욱더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 정부는 전쟁이 터졌을 때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들을 꺼내 우크라이나에 공짜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무기들은 과거의 군수 기업에게서 구매해둔 거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고가 비자 미국 국방부는 재고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똑같은 무기들을 같은 기업들한테 또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군수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무기를 두 번 판 셈이 됐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짜로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무기를 만든 자국 기업들에게 두 번 돈을 준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말합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어떤 기업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각국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말하는 진짜 공식, 전쟁은 공포지만 투자자에게는 기회다. 미국 방산업계는 수십 년간 이 구조를 통해 전쟁을 비즈니스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 드러난 건 이라크 전쟁 때였습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전쟁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은 8년 넘게 이어졌고 그동안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BR. 원래는 에너지 기업인 할리버튼의 자회사였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군수사업의 최전선으로 올라섭니다. 이라크 내 미군기지 건설, 병사들의 식사, 물류, 유류, 보급, 차량 정비까지 한마디로 군대 뒤에서 전쟁을 움직인 손이었죠. 한창 전쟁 중일 때 KBR은 1년 수익이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단일 전쟁 하나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 민간 기업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 수익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매출도 끝난다는 사실. 전쟁이 멈추자 회사를 덮친 건 적이 아니라 조용한 정적이었습니다. 2011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KBR은 연쇄적인 수익 붕괴를 겪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 셈이죠. KBR뿐만이 아닙니다. 보잉,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한 해 매출 60% 이상이 군납 계약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평화가 찾아오면 예산은 줄고 신규 무기 계약은 멈추고 국방 지출도 감소하게 되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너지는 구조라면 이 기업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그들은 곧 새로운 전략을 택합니다. 바로 분쟁을 만드는 것.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문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쟁은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돈이죠. 무기를 만들고 파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바로 그 전쟁 비즈니스에서 흘러나오는 돈줄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세계적인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는 방산업계 협회의 회장을 지낸 적도 있지요. 그러니 질문이 생깁니다. 국방부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기를 파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다들 평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평화보다 승리가 중요하다는 식입니다. 이럴 때 전쟁이 평화를 위한 수단일 수 있을까요? 실은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결국 기업은 전쟁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만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음 전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위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각종 싱크탱크와 로비 단체를 통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불안정성을 부각시킵니다. 테러, 핵 위협, 독재자, 반정부 세력 등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다음 전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국가 간 충돌이지만 이들에게 전쟁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이 멈추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면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적이 있든 없든.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형체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총과 탱크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대표 사례는 바로 팔란티어. CIA 자금으로 시작한 이 데이터 분석 기업은 AI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 위성 추적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실시간 지도 분석을 통해 군사 전략에 직접 쓰였습니다.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테크 기업이 이 전쟁의 중심입니다. 구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구글은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해 드론 영상 분석용 개발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드론에 찍은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사람, 차량, 건물 등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감시하고 타격 대상을 빠르게 찾아내는데 AI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AI를 살상용 무기에 사용하는데 구글 기술이 쓰이는 것에 대한 윤리적 거부감으로 약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며 항의, 수십 명의 AI 연구자, 개발자들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적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구글은 악을 해가지 말라라는 Don't be evil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었는데 2018년 5월 구글은 결국 회사 슬로건에서 Don't be evil을 조용히 삭제했고 이후 모회사 알파벳의 공식 모토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할리우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HBO는 미 국방부와 공식 협업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전쟁을 미화하고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탑건 매버릭은 미 해군이 자문한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도 촬영 장소도 군용 장비도 제공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봉 후 미 해군 지원자는 폭등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미 국방부와의 협업 목적이 정확한 군사 묘사 및 협조 제공이라는 식으로 설명되지만 그 이면에는 대중의 인식을 관리하고 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직접 총을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쓰는 물건, 보는 영상, 누리는 기술은 어쩌면 그 전쟁 구조 안에 한 축을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탑건 한 편을 재밌게 봤을 뿐인데 그 영화 하나로 실제 해군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전쟁을 원한 것도 아니고 군수업체에 투자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보는 영화, 입는 옷, 먹는 음식까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안엔 전쟁이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비했을 뿐인데 그 소비가 어떤 기업에 돈을 벌게 하고 그 기업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구조와 관계 속에 있죠.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구조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지만 분명합니다. 바로 이 구조를 인식하는 것. 어떤 소비가 누구를 살찌우는지, 어떤 선택이 어떤 연결고리를 자극하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개인이 아닙니다. 내 소비는 누구를 살찌우는가? 내가 편하게 누리는 기술 뒤엔 어떤 구조가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이 구조를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작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난 13년간 직접 써내려간 기록을 담은 책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는 왜 전쟁에 대해 말하고 왜 정치와 사회를 비판했을까요? 과학자는 조용히 연구만 하라는 말에 대해 로벨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해라. 이는 편협한 근시안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로벨리는 과학자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불이한 구조에 침묵하라, 현실에 눈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물리학자이지만 언제나 과학을 넘어서 인간, 권력, 죽음, 사회, 윤리, 그리고 연결에 대해 말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결 속에서만 존재한다. 고립된 진실은 없고 고립된 인간도 없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방금까지 함께 들여다본 전쟁과 산업, 소비와 구조 이야기와 닿아 있습니다.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 주변의 사물, 사건, 사람, 감정들이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와 구조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작은 시선, 그것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